명랑 시사 이승원입니다. 미국 납세 마감일인 지난 5월 17일 맨하튼 5번가의 한 고급 아파트 앞에서 30여 명의 사람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아마존의 창업자죠. 제프 베이조스의 집이었다고 하죠. 이들은 억만장자와 기업들은 1조 달러를 벌었다. 부자에게 세금을 이런 문구들을 들고 피켓팅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위를 벌이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요. 좌파라 불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연간 수입 100만 불에서 500만 불 이상 벌어들이는 애국적인 백만장자 회원들이었다고 합니다.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죠. 이 단체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디즈니의 상속자 애비게일 디즈니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전염병이 진행되는 동안 가난한 이들이 목숨 걸고 출근해서 일을 했던 덕분에 부자들은 집에 머물 수 있었다. 생명을 구하는 필수 직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집에서 안전히 머문 부자들보다 비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왜 이런 양심 있는 부자들이 무엇보다 양심 있는 언론들이 부재한 건지 참으로 부럽기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의 절대 뉴스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오늘의 뉴스를 더 깊게 더 재밌게 전해드리는 뉴스 원정대 시작합니다. 금요일 책임져 주시는 두 분 나오셨어요.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의견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뉴스 원정대 본격적인 이슈를 만나보도록 하죠.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예비 후보 결과가 이렇게 흥미진진할 줄이야. 네, 이번에 신진 세력 중에서는 뭐 이준석 전 최고만 살아남은 상황이죠.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신인 돌풍이라고 했었는데 1차 이 경선에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네. 이준석 몰아주기가 된 셈이 됐는데요. 김웅 의원하고 이제 김은혜 의원이 초선 돌풍으로 처음에 이 진입을 했었는데 그랬었죠. 네. 결선 진출에는 둘 다 실패를 했고요. 이준석 후보가 종합 득표율로 보니까 이제 41%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저희 이제 뭐 소위 평론가들끼리 네. 대기실에서 보통 이제 그 전에 이게 이제 하기 전에 네. 나름대로도 다 예측들을 해보지 않습니까, 한 번씩? 뭐 몇 %라고 얘기하고. 네, 뭐 이게 뭐 하고. 막상 그 뚜껑 열어보면 국민의힘의 그 당원 구성 자체가 네. 연령층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네. 이준석 최고처럼 이제 젊은 사람한테 이제 표가 많이 쏠리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평가였는데 네. 다 틀렸습니다. 이번 숫자 40이 네. 넘게 나와가지고 특히. 저희가 지금 재보궐선거 때부터 연전연패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51%로 과반을 넘겼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인데 과반. 당원 여론조사를 보니까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물론 1위를 하긴 했는데 네. 당원 중에서 이제 32%를 득표를 했어요. 당원에서. 네. 그런데 2위를 이준석 후보가 했는데 1%밖에 안 떨어집니다. 31%를 기록해서 2위를 했고 막상. 대구에서 5선까지 지낸 주호영 후보가 20%에 그쳤으니까 굉장히 좀 거세게 이준석 돌풍이 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 정도로 압도적으로 나올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것 같고 네. 일단은 뭐 오랜만에 그 선관위원장이죠 황우여 전 의원 봐서 황우여 위원장. 살짝 반가웠다는 네. 생각이 들었고 아주 건강한 얼굴이시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이네요. 네, 일단 네. 가나다 순으로 이름을 발표하고 이제 후보자 순위와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 하자마자 모든 언론에서 득표율이 매우 상세하게 공개가 됐어요. 이미 그래프가 만들어져 있던데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네. 좀 놀랐던 것이 네, 어떤 상황이었어요? 홍문표 조경태 의원이 각각 4등, 5등을 했는데 네. 당원 일반 조사에서 5%씩 받아서 홍문표 의원은 합치면 10, 조경태 의원은 당원 6, 일반 국민조사가 3%면 합이면 9밖에 안 되는데 이걸 5대였기 때문에 그냥 극단적으로 더하기 해서 10 그리고 9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엔 김웅 의원과 김은혜 의원은
8조차도 받지 못했 8 정도 받았거나 최대치가 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정말 적게 받았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여기 여론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이 신진 세력은 이준석 전 최고에게 몰아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그대로 이어질 것인가 네. 라는 걸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홍문표 의원이 네. 나경원 원내대표와 주호영 전 원내대표에게 각각 오래된 사람들이다. 네네. 물러나야 된다. 좀 이런 쉬시라 뭐 이런 표현을 썼죠. 네, 강경한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근데 선수가 홍문표 의원도 4선이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 4선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왜 같이 그러세요? 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치면? 네, 선수로 치면. 네, 그리고 심지어 홍문표 의원은 예전에 민주당 공천 받아서 96년부터 의원에 도전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결국 네. 이 발언을 던지는 이유는 본인의 득표율을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당선이 되긴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하고 네. 일단은 연대의 메시지를 가장 먼저 보낸 것이 아닌가, 먼저 보낸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유권자들이 신진 사이에서 그냥 단일화를 해줬어요. 뭐 김웅 의원, 김은혜 의원은 안 그런 셈이 됐지만 됐습니다. 네. 그런 셈이 됐고, 이게 이제 당원하고 일반 여론하고 7대 3이어서 어쨌든 이준석 최고한테 좀 유리한 싸움이었던 건 맞고요. 그런데 이제 본 경선에서 5대 5잖아요. 예비 경선에서는 5대 5였고, 5대 5. 예, 본 경선이 되면 이제 당원 투표의 네. 비율이 70%로 높아집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가 굉장히 좀 첨예한 관심사가 되는데, 먼저 좀 갈라봐야 될 것이 기존 그 중진 그룹, 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 그리고 이제 뭐 주호영 전 원내대표, 그리고 뭐 홍문표 의원이나 이제 조경태 의원 그룹이 단일화가 안 되고 끝까지 간다고 하면은 결국 이제 신진 대 중진 그룹의 대결이 돼가지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네. 되면 이제 표가 쪼개질 가능성이 있어요. 기존의 이 얘기대로 해가지고 뭐 김은혜 의원이나 김웅 의원 중에 3명이라도 본선에 진출을 했다면 단일화를 통해서 이 신진 쪽에 이제 힘을 더 규합하는 효과가 있었을 텐데 네. 이준석 후보가 혼자 올라가는 바람에 결국에는 이게 이제 최대치다라고 봤을 때 중진들이 얼만큼 연대를 해내거나 혹은 뭐 중간에 이제 포기를 하거나 꼭 이제 단일화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변수가 이제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원래는 당원 투표 70%가 되면 이준석 후보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였는데 지금까지 그렇죠. 네. 이 예선을 일단 뚜껑을 열어봤더니 상당히 높게 당원 투표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밴드웨건 효과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도 우리가 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언론의 어떤 스포트라이트가 이준석 후보 쪽으로 완전히 지금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게 더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연령대가 높은 당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전반적인 국민 여론이 이쪽에 한번 줘보라고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당원 보니까 네. 이제 당원들만 봤을 때 지역별로 이제 좀 편중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지지하는 쪽이 다른 텐데 영남 쪽이 51%가 넘더라고요. 네, 전체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 의원 진성당원이 한 20여만 명으로 달고 있는데 네. 그중 50%가 이제 영남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준석 전 최고에게. 본 선거에 뛰어들었을 경우에 말씀하셨다시피 밴드웨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반발 심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네. 그 부산 사직구장에 가면 네. 외야로 공이 날아오면 네. 아이한테 넘겨주라고 아주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주라는 표현이 있어서 아줘라, 네. 아줘라 이러죠. 그거군요. 네. 아주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영남 어른들이 생각했을 때 네. 아한테 당을 맡게 되겠나라는 생각이 할 경우에 네. 전략적 투표가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심리를 제 생각에는 중진들은 계속해서 부추길 거고요. 네. 저 주호영 의원은 당장 대구로 내려가서 저 박근혜 탄핵 저 앞장서던 애 되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부추겼을 경우에 네. 과연 대의원표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네.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고 다만 지금 나왔던 이 네. 득표만 따져봤을 때 당원 비율을 7대 3으로 해도 이준석 후보가 1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중진은 뒤집을 수 있을 것인가, 네. 반발 심리를 자극할 것인가, 아니면 밴드웨건으로 끝날 것인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홍문표 의원이 과연 레이스 완주를 할 것인가, 반주할 것인가. 네, 그 네. 부분도 좀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조경태 후보는 완주하는 걸로 보시는 겁니까? 조경태 의원에게까지 손을 뻗칠 가능성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냐면 네. 홍문표 의원은 이제 충남 예산 홍성에서 국민의힘 전신을 포함해서 3선을 했는데 그렇죠. 네. 충남표를 다 잡을 수 있는데 네. 조경태 의원은 이제 국민의힘 포함하면 재선 의원입니다. 그렇죠. 민주당에서 3선하고 넘어간 5선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민심을 다 잡고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끝까지 완주를 하는 게 정치적으로는 본인한테 더 이득일 가능성이 높다. 도움이 네. 되고 아마 다른 후보들도 네. 같이 하자는 얘기 안 할 가능성도 또 배제할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뭐 조경태 의원도 색깔이 워낙 또 분명한 분이어서 그렇죠. 끝까지 완주할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의 뭐 1대 4구도로 돼버리니까 중진 후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합종 연행 어떻게 될 것인가가 거론이 됩니다. 이준석 후보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네요. 제가 영선이면 나머지 후보들은 거의 20선이다. 이 영선을 이겨보겠다고 단일화를 한다면 상당히 명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좀 그 영리한 갈라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방송 막 시작하기 직전에도 진행자께서 그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영선이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한 경험이 없다라는 게 약점으로 지적이 됐었는데 이 돌풍이 이어지면서 젊은 바람이 되다 보니까 영선 의원이라는 게 오히려 자기가 어떤 강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 중진 의원들을 다 묶어가지고 네. 정치를 오래 한 올드한 사람들이다라는 이 낙인을 찍고 네. 본인은 굉장히 이제 신선하고 젊은 바람을 우리 당에 가져올 수 있다라는 포지션을 잡고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잡혀 있는 구도에서는 선뜻 어른들끼리 모여가지고 오창수 평론가 말씀처럼 네. 아를 하나 상대하려고 삼촌들, 뭐 외삼촌, 뭐 이모부, 뭐 이런 네. 분들이 모여가지고 제 하나를 상대한다고 하는 게 약간 모양이 안 좋다 보니까 모양새가 좀 빠진다. 그러니까 이걸 네. 단일화로 가져가기도 쉽지 않고 연대를 한다 혹은 뭐 드랍을 한다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을 앞으로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소속 아직도 무소속이시죠. 그렇죠. 홍준표 의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탈당파, 잔류파 이들 간의 대결 구도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또 중간에 평론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찬호 평론가? 일단은 이제 탈당파를 굳이 나눈다면 주호영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까지 탈당파로 분류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른정당 출신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나경원 의원 이렇게 될 텐데 네. 주호영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가 합할 가능성은 없죠. 그렇죠. 합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결국은 이제 이준석 후보, 나경원 후보, 주호영 후보 세 명의 후보가 어떻게 전략을 펼칠 것이냐 그리고 잔류파의 대결이라고 하면 결국 아래의 조직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네. 이 부분인 거죠. 그러면은 잔류파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잔류하고 있었던 영남의 지지자들이 네. 보통 잔류했었던 당을 계속 지지하고 있었던 지지자들이 이 사람들이 탈당했었던 사람에게 다시 당 대표를 맡길 수 있을 것인가? 네. 이게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게 네, 말씀하세요. 제가 우리 이제 명랑시사에 나와서 홍준표 의원 얘기가 나오면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네. 보수 정당 상황에 대한 신호등이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는데 뭔가 좀 헷갈렸다 싶을 때는 홍준표 의원의 페이스북을 봐라. 네, 했는데 네. 저번에 그 얘기 하셨죠. 오늘도 좀 해석을 좀 해드리자면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원내대표 선거 때 말들이 많았지만 결국 탈당파와 잔류파의 대결 구도로 봤는데 마지막 흐름은 결국 잔류파의 승리로 끝났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겠죠. 가로 알고. 네. 그래야 자신의 이제 복당에 유리하니까 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차기 지도부는 이런 보이지 않는 대립 구도를 용광로에 넣어서 하나로 만드는 대화합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건 무슨 얘기냐? 해석하자면 나의 복당을 허가해달라. 그리고 중진들 좀 합쳐가지고 이겨서 나의 복당을 허가해달라. 이런 네. 해석이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대표가 되는 것보다는 중진 쪽에서 나오는 게 네. 자강론으로 국민의힘이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네. 자신이 복당이 이루어지고 자신이 대선 후보로서 이제 이 강세를 이어가는데 아무래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윤석열 전 총장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그쪽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내심이 페이스북 게시물에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홍준표 의원 어쨌든 본인의 복당 관련해서도 탈당파 잔류파 사이에 어떤 약간의 갈라치기 그런 이제 그 발언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맥락에서 읽으면은 좀 이해가 네. 가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헬마우스 번역기를 돌려봤어요. 홍준표 의원의 홍준표 말에 대해서. 의원의 페이스북은 항상 네. 본인 중심으로 해석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6월 11일 어떤 결과 나올지 조금 더 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또 물어봐야죠. 그래서 이준석 전 최고 당선 가능성은 몇 %일까요? 저는 찍어보시죠. 저는 저 기록하고 있어요.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상당히 높아졌다. 네, 사실 그 전까지는 본선 올라가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지금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숫자를 보니까. 여론 분위기를 봤을 때 네. 50%는 넘긴 것 같습니다. 50% 이상의 가능성을 50%는 넘긴 것 같아요. 네. 적어놨어요 지금. 네. 네.
놀릴 거예요. 나중에 혹시라도 틀리면. 제가 지금 계속 연패를 하는 분위기여가지고. 네, 오창석 평론가도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신호상 네. 이준석 전 체가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 네, 벌어지는 네. 거기 때문에. 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이 결국 아주라 정신에 의해서 네, 네. 굉장히 위기가 센 보수 정당이거든요. 네, 네. 이게 반발 심리를 더 크게 자극해서 네. 아마 근소한 차이로 2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이 결과가 네, 네. 압도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비슷비슷했으면 그래도 나는 젊은 표에 주면서 긴장감 줘야지라는 표가 네. 이러다가 진짜 되겠는데라는 반발 심리를 더 크게 자극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다. 네. 재밌게 되네요. 6월 10일 한번 보겠습니다. 6월 11일. 네, 여기서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가보죠. 와, 이 유령 청사는 보통 이제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뉴스에나 네. 나올 중국에서 벌어질 만한 일을 가끔 이제 중국에 정말 황당한 일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이런 급의 얘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관세 평가 분류한 우리 관평원이라 부르죠. 이 유령 청사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아파트 특별 공급 제도. 결국은 당정청이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어요. 네, 일단 관평원에 한해서만 보면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171억 원짜리 유령 청사를 짓고 49명이 이제 특공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한전은 3개 지역 사업소를 통합해서 15에서 20km 거리의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특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네. 여러 가지 특공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피해가 역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했고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2010년 세종시의 특공 제도가 생긴 이후에 공급된 아파트 96,746가구 가운데 25,636가구, 26.4%가 특공을 받아갔습니다. 26%가 넘는군요. 네, 그래서 네네. 사실 이때는 내려가지 않으려고 해서 이제 특공을 제도를 했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합계 출산율도 가장 높고 맞아요. 누구든지 내려가고 싶은 도시가 이제 됐습니다. 보행자 중심으로 도시를 설계했기 때문에 네. 또 사실 걸어다니기도 굉장히 좋은 도시가 돼버려서 이제는 이 특공을 폐지할 때도 됐다. 특히나 이제 관평원 사태가 터지면서 누군가가 이제 가로채 간다는 얘기가 들렸기 때문에 확인됐기 때문에 네. 특공을 더 이상 유지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 제도 이제 도입한 지 한 10년, 딱 10년 된 건가요? 2010년에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는 항상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문제는 조금 예상하기 좀 어려웠던 상황이긴 하고 부동산 가격 등등. 그래서 뭐 국민들의 어떤 반발도 있고 예상 못했던 부분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수요가 필요한 공무원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 좀 개선책이 조금 부족한 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도 그런 있어요. 고민은 좀 네네.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원래 중소기업벤처부가 이제 세종시로 이제 옮길 예정이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특공 관련된 그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 이제 당정청의 결정으로 이제 취소가 되게 됐고요. 과천이나 서울청사에서도 앞으로 이제 옮겨갈 그 부처들이 꽤 있는데 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옮겨갔던 공무원들에 비하면 이제 역차별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렇죠. 그 안에서 비교한다면 그렇죠. 이제 공무원들 어차피 사이에서. 세종시로 다 같이 옮겼는데 먼저 온 쪽은 특공으로 이제 아파트를 받았고 우리는 집값도 이제 많이 올랐고 일반 네. 분양을 받아야 되니까 좀 더 비싸게 사야 된다.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이제 이런 불만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좀 전에 이제 오창석 평론가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특별 공급이라는 것 자체가 특별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 게 특별한 사정에 맞춰서 설계된 거였던 거라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설계돼서 시행이 됐지만 문재인 정부 때까지 이어져서 왔던 것도 결국은 이제 그 특별한 사정 때문에 이어져 왔던 거거든요. 네. 초기에는 그랬었죠, 사실은. 네. 그렇죠. 완전 허허벌판이었으니까요. 세종시 자체가 그때는 오죽했으면은 뭐 이제 세종시로 부처 이전이 되더라도 주말 부부를 계속 이어가면서 이 통근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매일 저녁이면은 서울을 향하는 통근 버스들이 세종시에서 쭉 출발하는 기차 같은 진 풍경이 펼쳐지고 그랬는데 네. 그런 상황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사실 이제 몇 개 안 남았거든요. 세종시로 옮겨갈 부처 몇 개 안 남아서 그분들이 얼마나 이제 이 실효성 있는 목소리를 당청을 향해서 낼 수 있을지.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한 뭐 다른 어떤 특별한 대책이 또 나올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부호가 찍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야당은 일단은 특공제도 폐지 적극 환영함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 해라 뭐 이런 입장인 거죠? 네, 일단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관평을 비롯해서 잘못한 부분들이 발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수사에 맡기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2016년에 검찰이 이제 대대적인 수사 착수해서 55명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소해서 수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다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사건. 한 동영상이 온라인에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경찰이 내수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이제 경찰이 내수 착수한 그 동영상의 제목을 보면 네. 김창룡 경찰청장 국민들에게 긴급 발표 손정민 사건은 제가 책임지고 손정민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제목인데 네. 여기에서 이제 김창룡 경찰청장이 손 씨 사건의 이제 중간 수사 결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네. 왜 이렇게 성급한 결론을 내냐? 너희들은 이 시민들의 어떤 봉급과 세금을 먹는데 근거 없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입니다. 네. 근데 사실이 아닌. 전혀 아무런 근거가 그렇죠. 없는 네. 완전한 그 가짜 뉴스인데요. 이거를 두고 이게 확산이 되는 속도가 만만치가 이거 않으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네. 20만 넘는 조회수가 네네.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에도 부담이 되는 거고 이제 사실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착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형적인 가짜 뉴스인데 누가 이런 영상을 만들었을까요? 뭐 제목도 굉장히 좀 그럴듯하게 마치 누가 보면은 브리핑이라도 한 것처럼 네. 이렇게 속기 좋게끔 만들었는데 누가 네.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일단 이게 경찰이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이 뭐 외국인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요? 이제 네. 크게 열어두고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기기를 이용해서 녹음하는 것 같다라고 경찰청 관계자가 일단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근데 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부 다 허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수사할 것인가 그리고 수사하고 나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까지 남겼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 손정민 군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매번 뭐 어떤 얘기를 할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데 이제 손정민 군 아버지가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엔 이제 크게 이슈가 됐었던 내용이 신발은 어떻게 됐느냐라고 네. 했을 때 신발은 버렸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거 증거 인멸을 하려는구나라는 이 영상이 유튜브에서 500만 회를 넘어가면서 네. 전 국민적 관심 사안이 돼버리다 보니까 네. 네. 여기에 진실을 진짜 나타나기 바라는 진실을 규명하기 바라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에 편승해서 이제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맞아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성금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의 나쁜 범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은 이제 제가 이런 쪽은 또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유튜브에서 이제 가짜 유튜버시니까. 뉴스를 추적을 하니까요. 네. 영상을 봤는데 네. 이 영상은 거의 명백하게 한국 사람들이 만든 영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내용상 앞뒤가 안 맞는 문장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문장 자체가 네, 그래서 그건 뭐냐면 댓글이나 좀 이렇게 그 추천수가 높은 기사나 이런 것들을 짜깁기를 해가지고 한국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 네. 인공지능 기계에 입력을 해가지고 기계어로 만든 영상 올리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사실 이제 손 씨 사건 초기부터 베트남 쪽이나 중국 쪽의 주소지를 갖고 있는 유튜브 채널들이 많이 해왔던 방식입니다. 이렇게 대충 만들어서 제목만 자극적으로 뽑아서 올려도 조회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가는 건가요? 그만큼? 광고비를 거기서 챙겨가지고 가져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굉장히 수사도 어렵고 잡아내기도 어렵고 굉장히 그런 문제들이 여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제 이 사건을 이제 집중적으로 다룬 유튜버들 왜 그 한강공원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시위도 하고 경찰과 약간 대치 상황도 있었고 갈등 관계가 있었는데 그때도 유튜버들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유튜버들이 한 달 뭐 최소한 1,500에서 3,000만 원까지 수익을 벌어들였다 이런 뉴스도 있던데 실제 그렇습니까? 이 이제 유튜브 통계 분석 사이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녹스라는 사이트하고 플레이보드가 유명합니다. 네. 거기서 이제 유튜브 채널들 6개 정도를 분석을 해봤는데 주로 손 씨 사건과 관련된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네. 그리고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는 유튜브 계정들인데 네. 평균 수익이 1,586만 원에서 3,111만 원까지로 추정이 된다. 평균 총 네, 수익이 이 두 달 정도 기간 동안에 와. 그래서 이 6개 계정의 평균 조회수가 손 씨 사건 영상물을 올리기 전에는 하루에 한 10만 회 정도가 됐었는데 네. 올리고 난 이후에는 71만 회 정도로 7배로 급증을 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 중에서 한 개 채널을 쭉 관찰하고 있는데 네. 그 전직 기자라고 이제 스스로 주장하시는 분 네. 라이브 방송이 3만 명, 4만 명씩 실시간 시청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그래서 이제 슈퍼챗이라고 하는 이 후원금 보내는 기능도 네. 굉장히 뭐 100만 원, 200만 원씩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더 자극적으로 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계속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좀 보이더라고요. 지금 뭐 어쨌든 경찰이 여기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답변을 내놓고 있어요. 간략하게 전달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네. 이제 옷이 젖어 있었다, 젖어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있어가지고 이걸 왜 파보지 않느냐 경찰이. 그래서 경찰이 실제로
귀가할 때 탔던 택시 기사를 만나서 이 확인을 해봤다고 합니다. 옷이 젖어 있었는지 확인해본다고 했을 때 차량 뒷좌석에 탔는데 차량 네. 뒷좌석이 젖어 있지 않았었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네. 이게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어떤 의혹을 제기하고 경찰이 뒤따라가서 그걸 해명하는 방식으로 만약에 수사가 된다면 경찰이 한 줄을 잡고 제대로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더 혼선이 생기죠. 그러니까 네. 경찰은 경찰대로 수사 방향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네. 그리고 그동안 해왔었던 노하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유튜버들이나 온라인상에서 제기하고 이걸 빨리 하지 않으면 경찰이 은폐한다 라는 것까지 지금 나아가 버렸기 때문에 경찰의 신뢰도가 경찰이 아마 저는 의심하고 싶지 않아요. 경찰이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네. 이게 지금 계속 유튜버들이나 온라인상에서 제기하는 의혹을 해명하지 않으면 열심히 하지 않고 있는 거 마치 은폐하는 뭔가 것까지 회피하는 가버렸어요. 것처럼. 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중간 수사 결과를 조금 미진하더라도 발표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 원정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창석 평론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이터로 보는 세상 이야기, 명랑한 트렌드 시간이죠. 빅데이터 전문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덕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인가요? 네, 최근에 뭐 IT 회사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개인 정보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실제로 이 개인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뭐 회사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나 이런 것도 좀 달라지게 되는데 네. 최근에 이 애플이 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네. 고객 개인정보를 좀 강력하게 지킨다라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네. 중국에서는 오히려 정부 당국과 타협해서 고객 정보 유출하고 사전 검열, 감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관련된 얘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애플하면 그래도 개인 정보만큼은 좀 믿을 수 있다. 이런 나름의 그렇죠. 이미지가 형성돼 있었는데 네. 중국 당국과 타협했다고요? 이건 무슨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네. 뉴욕타임즈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네. 이제 17일 현지 시간에 애플 내부 문서 그리고 전형직 직원 17명 또 4명의 보안 전문가 등과 인터뷰를 통해서 애플이 중국에서 이제 사업 영위하기 위해서 중국 당국의 개인정보 검열 관련 요구를 한마디로 다 받아줬다. 뭐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한 것입니다. 뭐 그 전에 뭐 팀 쿡 애플 CEO가 네. 뭐 시진핑 요구에 뭐 여러 차례 맞섰지만 결국에는 뭐 고객 데이터 중국 서버에 저장하게 됐고 공격적인 사전 검열을 허용했다라는 건데요. 이거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애플 전에 이제 중국이 2017년에 법을 하나 좀 바꿨어요. 어떻게 네. 바꿨냐면 해외에 있는 서비스지만 그러니까 중국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게 되면 그 개인 정보나 고객 데이터를 중국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의 물리적인 정보를 넣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을 바꿨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네. 실제로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다른 해외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서버가 있다가 지금 이 중국으로 좀 서버를 다 옮기고 있어요. 중국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서버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조금 어느 정도 요청을 하긴 했는데 그렇게 뭐 강제화는 아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이런 식으로 좀 강제화를 한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그 데이터들을 지금 일단은 중국에 있는 몇몇 클라우드에 지금 하고 이제 다음 달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됐느냐? 그 데이터를 그냥 가져오는 거 말고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요청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접근 권한이라는 건 어떤 식이었냐? 그 클라우드 서버가 네.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지자체 지역에서 운영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공산주의다 보니까. 네네. 근데 거기에 사회주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그럼 그 애플한테 데이터 권한이 아니라 그 클라우드의 모든 권한을 이제 그 지방자치정부에서 산하로 하는 기업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기업에게 승인을 넘겨라라고 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 안 된다 하다가 이제 넘긴 거고요. 이건 근데 어마어마하게 무리한 요구 아니에요? 그렇죠. 중국이. 근데 이제 그것뿐만 네. 아니라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애플 아이폰 쓰시는 분들 알겠지만 그 클라우드 저장을 하는 아이클라우드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비밀번호를 잊어먹었어요. 그럼 비밀번호를 이제 복구하기 위한 복구키라는 게 있지 네, 않겠습니까? 그 복구키에 대한 권한도 미국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중국 정부가 이제 공유하는 이 서버에 넘겼다. 뭐 이런 이제 기사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드리면 한마디로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개인 정보와 관련돼서 중국 사람들의 아이폰 데이터를 열겠다라고 하면 네. 이제 애플에 요청할 필요도 없이 본인들의 서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확인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권한을 다 넘겼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네. 반정부적인 발언을 한다던가 뭐 이러면 막 계정 폐쇄당하고 그렇죠. 사람 갑자기 실종되고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더 무서워지는데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죠. 어떤 길이 열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애플이 최근에 또 했던 걸 보면요. 이게 이번에 같이 나온 것들인데 네. 중국과 대립될 만한 앱을 오히려 애플에서 자체적으로 검열해서 없앴다. 뭐 이런 얘기들 같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거죠? 예, 앱까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파룬궁, 달라이라마, 천안문 광장, 티베트 독립 이런 키워드가 나오는 앱들을 검사하고 삭제를 계속 했다고 하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이제 중국 반체제 재벌 거원구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으로 도피를 했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공산당의 부패 의혹을 폭로하는데 사용한 앱을 이제 앱스토어에 올리려고 했어요. 네. 근데 한 번 이게 차단이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재요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승인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때 이제 그 해당에 대한 앱을 승인을 1차적으로 담당자가 한 번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플 직원이죠. 근데 그 담당자가 승인을 했더니 오히려 애플에서 해당 앱이 중국 정부를 비판했다고 그 승인한 사람을 해고시켰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정도, 안 돼. 네,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우와. 애플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일단 이게 뉴욕타임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이제 직원들과 보안 전문가를 가지고 지금 나온 보도 상황인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아이폰 내에서 중국 내에 있는 앱스토어입니다. 중국 네. 내에 있는 앱스토어에서 달라이라마에 관련된 앱을 금지하거나 대만 국기 이모지를 자체 검열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고. 그래서인지 이제 애플이 2018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년 동안에 중국 정부가 이제 삭제해달라고 한 앱들을 91%를 요청해서 총 1217개 앱을 삭제했다고요. 거의 다 들어준 거네요. 네, 뭐 다른 나라는 해봤자 뭐 30-40% 정도였는데요.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사라진 앱도 한 5만 5천 개 정도라고 합니다. 네. 중국 앱에서. 아. 3만 5천 개 게임이고 2만 개는 외국 뉴스나 매체 같은 것들이 없어졌고요. 심지어 저는 이거 보고 제일 놀랐는데 우리가 예전에 아이폰 같은 경우에 아이폰 뒤에 디자인드 바이 캘리포니아라는 게 써 있었어요. 보통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요즘에 없거든요. 근데 그 없는 게 그런가요? 중국 직원들의 항의로 빠졌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조립을 하니까 네. 왜 디자인드 바이 캘리포니아를 넣느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뭐 이런 그게 식으로. 없어졌어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이제 애플 사과폰을 쓰는데 안 네. 보이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해서 알아서 인지했어요. 예전엔 캘리포니아가 항상 써 있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그 디자인은 거기서 하고 중국에서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들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것도 없앴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도 어떤 사건 사고 나면 네. 이제 아이폰은 사과폰은 뭐 이렇게 비밀번호도 해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그쵸.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얘기 들으면은 각 국가에서 그냥 원하는 특히 이제 중국에서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참 아이러니한 게 애플이 2016년에도요 미국 FBI가 실제로 총격 테러 용의자의 아이폰 잠금 해제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기억나요. 네네. 네,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테러범의 고객 정보도 고객 정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인정보 이유로 거절을 했었습니다.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죠 그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아이폰 운영 체제 업데이트되면서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추적 금지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 특정 앱이 개인 정보를 가져가는 거 승인하겠습니까? 허용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다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동의한 사람이 지금 40%가 안 돼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그 아이폰 안에 있는 앱에서 연결을 예를 들면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 네. 페이스북은 광고로 돈 버는 회사인데 네.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승인을 안 해주면 이른바 타겟 광고가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못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그들한테는 엄청난 타격이죠. 그러네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개인정보들을 다 막는데 애플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애플은 다 가지고 있고 본인들은 그 프라이버시를 잘 지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한마디로 달라니까 지금 다 주는 뭐 이런 태도들이 보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뭐 중국의 압력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넘겼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한마디로 애플은 여기에서 그 장사를 못할 거야 뭐 이렇게 심각하게 인지를 한 건가요? 이렇게까지 다 넘겨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네. 우리가 이른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글로벌 네. 빅테크 기업들. 네. 빅테크 기업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넷플릭스 뭐 구글 이런 데들은요. 대부분 다 중국에서 매출이 없거나 중국과 거래를 많이 안 합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차단이 돼 있고 뭐 구글도 잠깐 들어갔다 나왔고 결국 중국 시장하고 아예 대립을 하거나 네. 중국에서 이제 금지를 하거나 이런 식인데 애플은 중국 사람들이 좋아해요. 네. 어느 정도로 좋아하느냐? 네. 애플의 전체 매출의 20%가 중국에서 나옵니다. 20%. 네, 이번에 또 와. 그 이번 분기, 그러니까 이번 1분기에만 애플이 중국에서 거뒀던 매출이 177억 달러예요. 177억 달러.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네. 알다시피 애플은 그 아이폰 말고도 뭐 노트북이나 패드 같은 것도 뭐 만들잖아요. 많죠. 네, 네. 근데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네. 요즘에
태어나서 가장 최초로 쓰는 태블릿이나 노트북이 애플께 많다고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럼 그 말은 반대로 한 네. 번 쓰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계속 계속 쓰게 되잖아요. 사용하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만큼 이게 시장이 이제 상당히 크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 입장에서 애플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 자체를 이제 그렇게 뭐 다른 데처럼 뭐 이렇게 놓거나 아니면 나가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못하는. 한마디로 애플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네. 자존심이고 뭐고 없이 일단 달라는 대로 다 준다. 뭐 이렇게 거시기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애플이 상황이.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뭐 개인 정보 달라고 하는데 안 주는데도 중국에선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니콜러스 베켈린 엠네스티 아시아 국장이 네. 애플은 이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검열 기계의 톱니바퀴가 됐다. 뭐 이렇게 뉴욕타임스에서 얘기도 했었고요. 네. 이게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실제로 미국인들이 지금 말씀드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최근에 반감이 상당히 심해졌어요. 네. 왜냐하면 이들이 개인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뭐 유출을 시킨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이 높아졌는데 네. 평판이 유일하게 올라갔던 곳이 애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네. 말씀드렸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서 꾸준히 네.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런 네. 거를 했었는데 지금 이 보도가 나오니까 지금 이거 과연 어떻게 된 것이냐, 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애플 광고할 때도 항상 그 개인정보 관련해가지고 엄청난 광고를 그렇죠. 뿌렸었는데 좀 다른 얘기네요. 간단하게 이게 있네요. 이게 최근 미국에서 네. 모바일 송금 앱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 비공개 계정이 노출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네. 어떤 얘기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네, 이게 주시죠. 미국 이제 모바일 송금 앱 최근에 벤모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카카오페이처럼 쉽게 이렇게 그 송금해 줄 수 있는 앱이거든요. 네. 근데 그 앱 자체가 이제 사람들에게 송금을 하려면 친구 관계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친구 네. 목록. 네네네. 근데 그 친구 목록을 예를 들면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 친구의 네트워크들을 그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거기에 연결돼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 네트워크를 그릴 수 있었다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네. 이게 왜 그랬냐면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 기능을 가지고 자녀나 손주들한테 이제 일부 송금을 해줬는데 네. 그 송금을 받은 사람들의 개인 계정이 더 다 오픈돼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게 네네. 해서 그 네트워크를 그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한 언론사가 10분 만에 10분 만에? 결국에는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뭐 손자 이런 사람들 계정을 다 발견했다고 다 드러났어요. 네. 이것도 큰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서 일단 거기에 이제 청와대가 아니죠. 백악관에서는 네,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다 삭제를 했다고는 하는데 네, 이럴 정도로 국가기밀이야. 개인 정보라는 게 쉽게 지금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명랑한 트렌드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통해서 자녀 백신 당일 예약 서비스가 시작됐죠. 그런데 이 자녀 백신 접종 희망자가 몰리면서 한때 앱 접속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상 오늘도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자녀 백신 당일 예약을 통해서 백신 접종에 성공한 TBS 정선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건강은 어떻습니까? 약간 열이 많이 높은 상태라 사실 눈을 뜨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로 열이 좀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세요? 열이 지금. 네. 그럼 어제 몇 시쯤 이 백신을 맞으셨어요? 제가 어제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경에 백신을 접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열이 나는 거는 바로 열이 나나요? 아니면 몇 시간 뒤에 열이 나나요? 개인적으로.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제 한 9시간 후부터 네. 열이 날 거다. 그러니까 자기 전에 타이레놀을 조금 복용하고 자시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타이레놀을 먹고 잤는데 네. 아침 한 6시에서 7시 사이에 너무 아파서 이제 잠이 깼어요. 열, 오한, 근육통, 인후통 이렇게 약간 네. 좀 독감을 앓는 듯한 네네네. 그런 증상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어떤 열이나 두통 이런 것 몸이 약간 뭐라 그러죠? 땀이 난다 그래야 되나요? 땀은 안 나고요. 네. 으슬으슬한 그런 무한은 상태로. 있는데 네. 땀은 안 나고 뭔가 전신에 파스를 붙인 듯한 뭔가 열이 후끈후끈 나는 듯한 증상을 저는 보이고 있는데요. 네네. 제가 병원 관계자한테 들었을 때는 한 24시간이 지나면은 이 약간 약기운이 사라진다라고 했는데 지금 시간에 봤을 때 저는 아무래도 24시간보다 조금은 더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녀 백신 당일 예약을 이용한 접종자가 어제 하루만 4,000여 명이었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네. 지금 정 기자가 그중에 한 명이었는데 일단 예약은 어렵지 않았습니까? 저도 오늘 앱을 이렇게 계속 봤어요. 제 주변에 있으면 혹시라도 가볼까 했는데 저는 실패했거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네. 이 자녀 백신 시스템 오픈이 오후 1시로 예고가 됐었잖아요. 네. 이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1시 조금 전에 오픈이 되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때부터 1시 이후까지 서울 시내는 다 0. 자녀 백신이 있다고 뜬 곳이 한 곳도 없었고요. 네. 그리고 이 회사 저희 TBS가 위치한 곳이 마포구 상암동 일대잖아요. 네. 여기 회사가 많다 보니까 자녀 백신 구하기가 더 치열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네이버 앱도 틀고 네. 카카오도 틀고 두 개 다 이렇게 오가면서 계속 살피고 네. 1시간가량 이렇게 새로 고침 버튼을 계속 눌렀거든요. 1시간 넘게. 와. 네, 1시간가량을 했고 네. 경기도 고양 쪽에서 제가 차로 한 20분 거리였는데 경기도 고양 쪽에서 하나를 네. 제가 빨리 눌러가지고 예약 성공을 했고요. 네. 그 전에 자녀 수량이 떴다고 해서 한 2번 정도 시도를 했는데 네. 저보다 빠른 분들한테 뺏겨가지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자녀 백신이 주변에 없어가지고 못했기 때문에 이게 뭐 클릭을 해서 예약을 하고 뭐 이름을 입력하고 뭐 이런 상황인가요? 기술적으로 네, 어떤 맞습니다. 건가요? 네. 일단은 뭐 사전에 빨리 예약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안내를 하는 게 네. 인증 절차를 미리 해놔라 이런 안내를 해요. 아. 그래서 본인 인증 절차를 미리 거쳐놓으면 네. 사실 단계는 간단하게 예약 확인, 뭐 예약이 뜨면은 그 병원을 눌러서 예약 확인 버튼만 누르면 금세 예약이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럼 예약이 완료되면 혹시 뭐 따로 연락이 옵니까? 예약이 완료되면은 네. 저는 이제 네이버로 예약을 했는데 네. 예약 진행 과정에서 병원 운영 마감 시간인 17시, 오후 5시 전에 방문해서 접종을 해달라 이런 메시지가 떴고요. 그리고 예약을 했더니 이후로 국민비서에서 네. 전자문서라는 알림이 오더라고요. 네. 여기서 또다시 본인 인증을 한번 거치니까 1차 예약 확인 안내 이런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취재를 해야 되니까 네. 병원에 촬영 협조를 요청하려고 확인 전화를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병원에서는 이제 전화 안내로는 자녀 백신 같은 경우는 오후 5시 이후부터 접종할 겁니다. 오후 5시까지 병원으로 오세요라고 네. 안내를 했는데 네. 저는 이제 취재를 해야 되니까 좀 일찍 도착을 했는데 네. 젊은 분이 백신을 접종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은 고령층 접종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물었죠. 네. 그랬더니 그분은 그냥 오후 5시 안으로 오라고 해서 네. 그냥 와서 맞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그래서 계속 저도 그 새로 고침해서 오신 맞아요. 분인가 봐요. 맞습니다. 그분도 한 20분 거리를 새로 고침을 계속 하셔서 네. 오셨다고 대답을 하셨었고 저도 이제 병원 측에 접종 여부 확인한 다음에 한 4시쯤, 오후 4시쯤 맞았습니다. 네. 그렇다고 우리가 또 하루 종일 새로 고침만 할 수는 또 없잖아요. 일도 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방법은 혹시 없나요? 뭐 이렇게 약간 알림이랄까 이런 거 혹시 없습니까? 뭐 지금 네이버랑 카카오에서 알림을 내 동네 아니면 내가 갈 수 있는 거리에 병의원에 5개 정도씩 설정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설정이 가능해요. 네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시작하면서부터 네이버랑 카카오랑 이제 알림을 다 걸어놨는데 사실 자녀 백신이 이게 생기면 지금 주변에 보니까 등록한 병원에서 몇 시까지 맞으러 올 수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운영 시간 지정한 다음에 거기에 도착할 수 있는 경우에 신청하라 이런 메시지가 떠서 예약이 진행되더라고요. 네. 어쨌든 굉장히 좀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드네요, 분명히. 네, 문자로 이제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상황이고. 네. 그 예약 후에 1시간 이내 의료기관에 도착해야 된다라는 기사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실제 그런가요? 이게 저만한 경우만 해도 저는 네. 한 3시간가량의 여유가 있었거든요. 아. 제가 2시 정도에 예약이 확인이 됐는데 네. 오후 5시까지 오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러네요. 네. 제 지인 같은 경우는 알림이 떴는데 이제 설정한 곳에서 알림이 떴는데 3분 뒤에 도착 가능하면 예약해라 뭐 이렇게 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병원마다 다 사정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누군가는 몇 분 안에 그러니까 촉박하니까 누군가는 한 3시간의 여유도 있고 그건 약간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네. 예약을 했다가 지금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알겠습니다. 네, 정 기자님 건강 챙기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선미 기자였습니다. 명랑시사 1, 2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3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
카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와 자세한 얘기, 백신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 여전히 많으시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여러분들 궁금증 있으시면 바로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옆에 교수님께서 바로 즉답을 해주실 겁니다. 이정주님 조금 전에 TBS 기자가 직접 어제 그 백신 맞았다고 해서 인터뷰를 했고 관련해서 문자가 많이 오고 있는데 이정주님께서 저는 69세인데요. 저의 경우에는 24시간이 지났는데 별 증상이 없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의 반응은 역시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주셨고 네 아까 정 기자 같은 경우는 한 9시간 지난 다음에 이제 열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예. 그 접종 전에 타이레놀 같은 어떤 진통제를 먹으면은 맞은 후에 통증이 좀 덜하다고 하던데 실제 그렇습니까? 뭐 타이레놀 품귀 현상 이런 보도도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실제 예. 어떻습니까? 물론 진통제이기 때문에 미리 먹으면은 안 아플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꼭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그래서 아프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시는 거는 좋겠지만 네. 그것을 미리 복용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즉 발열 현상이 있다는 것도 네. 또 두통이 있다는 것도 견딜 만한 정도라면은 그 일반적인 우리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네네. 그 면역 반응이 잘 일어나게끔 도와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아스타아미노펜계의 진통제를 준비해 놓고 있다가 너무 불편하다든가 불편하다 싶으면은 네. 그때 가서 먹는 것이 좋고요. 그래도 또 좀 안 듣는다 그러면 좀 더 많이 먹어도 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아스타아미노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4g 정도까지 4g? 4g이라는 얘기는 그 한 알이 한 500mg 정도 되니까요. 오. 한 번에 2알 먹고서 네. 또 좀 자기 전에 또 아프면 또 한 번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뭐 이렇게 해서 하루에 4번 정도 먹어도 큰 문제는 없는데 네. 뭐 그렇게 과량 먹었는데도 진통이 안 멎는다 하면은 그것은 진통제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사실은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진통제를 가지고서 네. 그것이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견딜만 한데 굳이 먹을 필요는 절대로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미리 겁먹고 미리미리만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실제 맞고 난 다음에 몸이 정말 좀 불편하다 싶으면 그때 가서 먹어도 늦지 않다. 예,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불편한 정도가 통증에 대한 이 반응이 다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떤 사람은 조금만 아파도 굉장히 아프게 느껴지기 때문에 네. 그럴 경우에는 얼마든지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꼭 이제 타이레놀이라는 게 이제 우리 어떤 제품 이름으로 실제 가서 이제 타이레놀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꼭 이 제품만 먹어야 되는 게 아니죠. 어떤 성분이 있는 걸 먹으면 되는 건가요? 예, 그게 지금 타이레놀이라는 게 이게 성분명이 아니고 제품의 상품명이기 때문에 전부 타이레놀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렇죠. 아스트아미노펜이라고 하는 이 물질명으로서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상품명으로서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부프로펜이라는 것도 또 있는데요. 이 차이점이 뭐냐면은 네. 이 아스타아미노펜이라는 건 해열 진통제이고 네. 이부프로펜계에는 이것은 소염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효과는 좀 더 좋을 수가 있는데 이 소염이라는 의미가 우리말로 염증을 막아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도 그 염증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얘기인데 네. 이 이부프로펜 계열의 약을 해열 소염 진통제를 먹게 되면은 혹시 항체 같은 걸 만드는데 좀 방해하지 않을까 해서 권고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네. 사실은 어느 쪽을 먹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타이레놀뿐만 아니라 이 해열 진통제는 한 70개 의약품에 허가돼 있다고 하니까 약국에서 상담을 받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삼후타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교수님? 예, 저도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 예. 접종 전에는 삼겹살을 먹고 접종 후에는 타이레놀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전삼후타 앞에 글자만 딴 건데 참으로 이상한 말이죠. 먼저 삼겹살이 찬 성질을 지닌 음식이라 접종 후에 발열 증상을 막아준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우리가 지금 예방 접종을 받는다는 것은 이게 서양 의학인 것이고 네. 차다 뭐 따뜻하다 하는 것은 한의학 쪽의 얘기인 그렇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실제로 우리가 발열이 됐을 때 머리가 아플 때 삼겹살을 먹는다고 이런 식품으로서 약효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은 좀 의심이 가고요. 또 실제로 이 발열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네. 굳이 이것을 막을 필요는 없고 우리 몸이 불편하냐 안 하냐 그 부분에 따라서 진통제로서 좀 다스릴 수 있는 정도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 타이레놀을 먹는다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먹을 필요 없고 내 몸이 열이 난다는 거 반갑게 생각하셔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네, 네. 불편하지 않으시면. 네. 하지만 그것이 권태감이라든지 근육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통증들이 좀 많이 불편하다 그러면은 간단히 이 통증을 느낄 것이 아니라 진통제를 먹는 것이 더 권고된다 그런 정도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요즘도 예전에도 교수님 이제 저희 몇 차례 스튜디오에 나와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가짜 뉴스 혹은 확인되지 않은 뉴스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해요. 코로나19 백신이 치매를 유발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치매를 유발할 수 있게 만든다 그러면 대단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자체가. 네. 사실은 이 유전자 치료라는 개념에서 보면은 우리의 뇌까지 갈 수 있게끔 어떤 물질을 전달을 해서 네. 그 신경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술 수 있다 그러면 생물 무기로서도 작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 우리 뇌는 그렇게 마음대로 못 갑니다. 이 브로드 브레인 배리어라고 있어 갖고요. 우리 피 속에 있는 물질들이 마음대로 뇌까지 가지 않게끔 장벽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백신이 지금 유전자는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이 네. 아데노바이러스라는 DNA도 들어가 있고 파이자 같으면 mRNA라는 유전 물질은 들어가 있지만 네. 이 유전 물질이 뇌까지 가서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는 특히 이 유전자의 변형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치매를 일으킬 만한 작용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완전히 가짜라고 할 수가 완전히 있죠. 가짜 뉴스다. 네. 그리고 뭐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워낙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해서 이제 불신을 부추기는 듯한 그런 언론 보도가 많아서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 있고 여전히 선진국에서는 이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지 않는데 한국과 뭐 아프리카에서만 접종한다 이런 얘기를 여전히 또 믿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전혀 그렇지는 않죠. 이게 불신감이 생긴 게 사실은 독일에서 맨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 네. 아스트라제네카가 65세 이상에서의 유효성이 별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고서 독일에서 접종을 금지했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는 또 60세 미만에서 젊은 층에서 혈전이 생긴다고 그래서 또 접종을 권고하지 네. 않는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독일의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없어요. 전부 다 맞췄고. 지금은 다 맞는다. 네, 지금 다 네. 맞습니다. 네. 다만 이 덴마크라든지 노르웨이 같은 데에는 좀 더 혈전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네. 동양인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젊은 층인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니라 mRNA 백신을 권고한다는 정도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160개국 이상이 지금 승인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개발된 백신 중에는 아마 제일 많이 맞았을 겁니다. 네. 특히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의 경우는 영국이죠. 처음부터 65세 이상을 대부분 아스트라제네카로 접종을 마쳤고요. 스코틀랜드 데이터 같은 것들을 보면은 1차 접종의 효과는 아스트라제네카가 파이자보다도 훨씬 더 좋아서 입원을 하거나 사망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막아줄 수 있다. 우리나라 데이터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1차 접종만 하더라도 90% 정도 예방 효과가 있고 사망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중국산이라든지 러시아 스푸트니크 같은 경우는 뭐 아프리카라든지 좀 저소득 국가들에서 많이 맞는 경향들은 있지만 네. 예, 아스트라제네카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독일, 프랑스, 영국 등등은 거기서 사용하고 특히 그 뭐 총리나 대통령도 다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런 대부분 그렇게 맞았고요. 네네. 근데 지금 처음이랑 좀 달라진 것이 처음에는 4주로 간격을 계산을 해서 맞췄었는데 지금은 11주에서 12주 정도 되면 더 좋은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이 간격이 좀 긴 늘어나. 것이 오히려 좀 단점일 수는 있겠죠. 오히려 바로바로 좀 그러니까 바로바로 좀 끝내면 좋은데 너무 텀이 기니까. 그렇죠. 지금 파이저 같은 경우는 3주면은 면역이 형성되고 그 2주 후면은 우리가 면역이 완성됐다고 보고 모더나 같은 경우는 4주인데 비해서 4주. 대부분 3, 4주로 디자인되어 있는데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 11주 내지 12주로 하고 있지만 네. 사실 좀 더 빨리 맞는다고 그래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역학적인 조사를 했을 때의 예방 효과가 그때의 면역력이 훨씬 더 좋아진다 하는 역학 데이터를 갖고 지금 그렇게 권고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경우 같은 경우에는 네. 2차 접종 물량까지 좀 1차로 당겨서 쓰는 네, 바람에 이런 현상이 생겼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50대 이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상대적으로 더 잘 감염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 여부가 어떤가요? 이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고 다른 데에서는 사실은 있었던 일이기는 합니다. 네, 댕기열이라는 네. 동남아에서 모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이런 질병인데요. 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항체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질병은 더 악화가 되는 증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사실은 파이자인 경우에 있어서 50대 미만이라는 이런 나이도 그렇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즉 안티바디 항체가 생겼을 때 그 네. 항체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더 많이 증식을 하는 현상이라는 것이 ADE라고 그래서 설명은 있긴 있고 실제 현상으로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코로나19에는 이것이 적용되는 증상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제가 오늘 좀 다른 질문인데 그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뒷자리에 앉은 한 5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분 두 분이 나는 아스트라제네카 맞기 싫어. 좀 기다렸다가 화이자 맞을래.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지금 수급 관련해서. 네.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네. 선택해서 맞을 수 있는 데는 뭐 미국 정도는 지금 선택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고요. 선택을 못 하죠. 지금 선택은 못 하고 아스트라제네카를 지금 6월 3일까지 예약을 만약 안 하신다면은 10월이 지나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접종한 이후에 어떤 백신을 맞을지는 모르지만 맞을 수는 있습니다. 아마 네. 그 시기쯤 되면은 선택해서 맞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10월 이후? 10월 이후에요. 네. 11월 정도 됐을 때 네.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다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차례가 왔을 때 그것이 아스트라제네카가 됐든 파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어떤 것이 됐든 차례가 왔을 때 맞는 것이 중요하고 네.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2차 접종까지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접종 후 적어도 14일 정도가 지나야만 면역이 완성됐다고 볼 수 있죠.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2022번님 모유 수유하는 사람도 백신 맞을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예, 지금은 네, 맞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맞는 것을 의사 선생님이라고 의논을 해서 네. 수유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엄마한테 받은 그 예방 접종이 그 만들어지는 항체가 이 수유를 통해서 아기한테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행된 항체는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즉 임신기에 만약에 예방 접종을 받았다면 아이한테도 그 매터널 안티바디라고 해서 이행 항체 엄마로부터 탯줄을 통해서 아이한테 가기는 하지만 네네. 한 6개월이 지나가게 되면 그것들은 다 소멸되기 때문에 아이인 경우에는 다시 맞아야 되기는 하겠지만 일단 면역에는 형성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임신부라든지 네. 이 수유모인 경우에 있어서는 미국이나 또는 이스라엘 같은 데에서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어떤 문제가 없는지 좀 의사랑 의논을 해보신 후에 접종받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188번님 문자 주셨는데 제가 68세인데요. 몸무게가 37? 몸무게가 37kg인데 주사약은 이 몸무게를 계산해서 용량을 적정하게 놔주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지금 몸무게 상관없이. 몸무게 상관없이 맞는 것이 이게 성인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요. 네. 지금 미국의 이제 파이자 같은 경우, 파이자나 모더나가 이제 이런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 임상 실험에서 실제로 12세부터 16세까지 12세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체중이 상당히 적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용량을 맞고 있고요. 네. 완 도즈는 사실은 성인인 경우에는 체중에 상관없이 같은 양을 접종을 받고 있고 잘못해서 여러 배, 대여섯 배씩 맞은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 맞았어도 큰 부작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지금 완도즈라는 것은 굉장히 안전한 용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443번님이 지인이 고지혈, 고혈압약을 오랫동안 먹고 계셔서 백신 맞기 두렵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예, 이것이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일수록 더 맞아야 되는 맞아야 것이 된다. 예, 네. 예방 효과가 굉장히 크죠. 반면에 만약에 감염이 된다 그러면은 고지혈증이라든지 뭐 당뇨라든지 뭐 혈압이라든지 모든 혈전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네. 이 감염에 의해서 피해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하시더라도 일단 자기가 먹고 있는 약들을 잘 복용을 하시면서 접종을 받고 또 3시간에서부터 한 3일간 열심히 자기 몸의 컨디션을 체크하시고 연령이 많으신 경우에 있어서는 네. 꼭 혼자 주무시지 말고 좀 누구랑 같이 누구랑 계시면서 같이. 네. 잘 상태를 봐주시면은 큰 문제 없이 예방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사실은 기저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임상 3상이라는 데에서 다 체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맞으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 많지만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톨릭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노래의 사건과 법률 정보까지 담았습니다. 노래는 사건을 싣고 시간이죠. 금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분,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노래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없이 국수를 빼다가도 문이 열릴 때마다 인사하네. 어서 오쇼 어서 오쇼 이쪽으로 자리 내드려요. 바빠요 국수 빨리 줘요.
오늘 사건은 이겁니다. 유튜버 한마디에 맹물국수집 됐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오늘 사건은 네. 유튜버 하얀트리라는 그 유튜버가 있는데 네. 유명한 국수집에 방문해서 멸치국수를 맛을 본 뒤에 네. 끝맛에서 섞이지 않은 맹물 맛이 난다. 보통 진한 베이스 육수를 만들어 사용하는데 네. 그 진한 베이스 육수에 물을 좀 탄 맛 이렇게 맛을 평가한 거예요. 네. 근데 최근에 이 해당 영상을 좀 뒤늦게 본 국수집 사장님은 유튜버 하얀트리가 영상을 몰래 촬영했고 육수와 관련해서도 잘못된 사실을 전달했다고 하면서 네. 직접 설명을 하고 네. 그 영상에 댓글을 쓰니 전부 삭제했다고 분노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3개네요. 몰래 네. 촬영을 했고 네. 육수 관련해서도 맛없다고 한마디로 얘기했고 네. 세 번째는 댓글을 삭제를 다 했다. 네. 이 3가지가 가장 주요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논란이 크게 일자 네네. 이제 유튜버 하얀트리가 24일날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뭐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면서 허락을 받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고 부끄럽다면서도 아직 유튜브와 인스타 문화는 그냥 가서 찍고 오는 게 대다수라며 네. 좋다고만 말하는 영상을 시청하려면 차라리 광고를 시청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하얀트리는 지난해 12월에 간장게장 식당에 가서 무한 제공하는 리필집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음식을 재사용한다는 내용을 주장을 했다가 이게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서 이미 한 차례 큰 사과를 하고 아, 그랬었군요. 예, 영상을 네. 내린 적도 있었는데 네. 당시에도 간장게장집은 폐업까지 했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었거든요. 폐업까지 갔어요. 네. 어. 그랬던 그 유튜버기 유튜버가 때문에 이번에 더욱 또 이제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육수가 물을 탄 맛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네. 그 가게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역시 굉장히 좀 치명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맛 평가를 주관적인 거라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네. 이 육수를 만드는 거를 좀 설명을 했어요. 앞부분에. 네. 진한 베이스 육수를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그 진한 베이스 육수에 물을 탄 것 같은 맛이 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튜버의 정확한 워딩은 그거였는데. 네. 네. 그런데 이 집이 사실은 이런 육수 만드는 것으로 좀 유명했던 집이에요. 아. 왜냐하면 굉장히 유명한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그 백종원 대표와 함께 그 육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아, 그렇군요. 이 정도로 육수에 대해서는 본인 자부심이 있는 식당인데 그것을 만드는 방법까지 이렇게 예시로 네. 제시하면서 맛 평가를 굳이 하는 것이 과연 단순한 의견 표현이냐 아니면은 이게 사실 적시가 포함되어 있느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한 의견 표현은 명예훼손 되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적시가 좀 들어가야 돼요. 네. 사실에 대한 내용,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내용. 근데 여기는 약간 사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혼재되어 있다. 그래서 더 논란이 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실적시 부분인데 사실 맛이라는 거는 네. 말 그대로 너무 주관적이어서 100명 들어가면 100명이 다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극단적으로는. 네. 그렇다면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또 억울한 면이 있을 테니까 이 유튜버를 허위 사실, 그러니까 사실적시한 명예훼손 뭐 이런 네. 거보다는 네. 네. 허위 사실 유포로 혹시 고소를 할 수 있습니까? 이 허위 사실 유포는 업무 방해죄 행위 태양인데요. 이거 허위 사실 유포 또는 위계, 위력 이런 게 업무 방해의 네. 성립 요소거든요. 네. 그런데 국수집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화가 났던 거는 우리 육수가 내기도 너무너무 힘들고 정성껏 끓이는 것도 있지만 저희 가게에서는 진하다 또는 심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 개인에게 다 맞춰주는데 아. 하얀트리가 먹고 가서 맹물이라고 네. 육수 제조를 네.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도 네. 이게 육수 제조 과정에 대한 설명이 좀 부연이 되어 있어요. 네네. 단순한 맛 평가다, 단순한 맹물 맛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요 육수 제조 과정을 설명했잖아요. 앞부분에. 네, 진한 육수에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네, 이 사장님이 또 이제 지금, 억울했던 네. 거는 예를 들면은 그런 얘기를 한 번쯤은 이렇게 사장님 이거 육수 좀 싱겁네요. 끝에 네. 좀 이렇게 맹탕인 것 같아요라고 말했으면 사장님이 네. 또 대응을 하셨을 텐데 네네. 그런 것도 없이 기회도 주지 무단으로 않고. 네, 네. 무단으로 촬영을 한 다음에 그래서 설명을 하려고 영상에 댓글을 달았더니 그것도 싹둑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사장님이 내가 어떻게 너무 억울하다라고 하시는 거죠. 너무 그죠? 일방적으로 내가 네. 당했다 이런 그래서 이것도 입장을. 허위 사실 유포로 보기에는 네. 이게 사실 플러스 의견이라서 네. 그리고 이 허위 사실 유포라는 거는 이게 악의가 있어야 고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게 형사처벌이 되려면은 근데 이게 이렇게 허위 사실 유포로 포섭하기도 조금 이렇게 미묘한 지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이 네. 유튜버 한마디에 네. 이 국수집이 이 식당이 좀 맛없는 식당처럼 보였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피해를 받으셨을 거잖아요. 네.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네. 그렇다면 법적으로 지금 논할 수 있는 지점이 어떤 게 있어요? 네. 법적으로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문제 삼기는 쉽지는 않다. 쉽지 않다. 네, 왜냐하면 아. 이게 의견과 사실이 좀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음. 그런데 이렇게 무단으로 촬영을 하고 본인의 의견이라고 했지만 그 사장님이 또 이 유튜버가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거의 뭐 영향력이- 70만 명 가까운 그 네네. 구독자가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난 과거에도 실제로 다른 관장게장 관련해서도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네. 그렇다면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본인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또 다른 문제를 이렇게 야기시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민사상은 가능할 수도 있을지도 근데 모르나 100%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형사상은 좀 어려울 네. 것으로 보인다. 그럼 두 번째 포인트가 있었죠.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댓글을 내가 달았는데 이 유튜버가 막 삭제하더라. 네. 이 부분은 어때요? 이것도 문제가 됩니까? 사실 이제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달았을 때 이런 걸 삭제한다고 어떤 제재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네. 요 유튜버 같은 경우는 70만 구독자가 있고 그런 영향력이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했으면은 네. 그 평가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혀 막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일종의 반론인데 뭐 항의성 댓글이라고 그렇죠. 하더라도 반론인데 그 기회를 네. 차단했으니까 네. 그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나는 그런 상황. 또 하나는 사장의 허락 없이 영상을 찍었다. 이 부분은 어때요? 뭐 사장님의 허락이 없이 영상을 찍어서 네. 이 자체만으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은 지금 근데 이제 이런 것도 그 너무 요것만 관련해서 사과를 하는 모습이 있어서 더 분노를 일으키는 지점인데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법적으로 사실 문제가 된다라고 했으면은 벌써 뭐 이렇게 촬영한 자체가 없었겠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사과문에다가 이런 것이 지금 뭐 유튜브라든지 인스타의 문화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계기로 이 문제를 계기로 앞으로는 다른 유튜버들이나 인스타도 모두 사장님께 허락을 구하는 뭐 성숙한 뭐 문화를 발전하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약간 비꼬는 듯한 어차피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지 않냐라는 비꼬는 듯한 말투 때문에 좀 더 분노를 사고 일으키는 있는.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적으로만 봤을 때 사장 네. 허락 없이 영상을 찍은 부분만 쪼개서 본다면 네. 어때요? 결론적으로?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금 뭐 형사처벌이든 민사상 손해배상 민사든. 청구든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불가하다. 이거랑 결합을 했을 때, 네, 이런 여기서 영상에서의 말들과 결합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내가 좋은 장소에서 좋은 사진을 찍고, 요즘은 사진 많이 찍잖아요. 네, 그렇죠. 가서. 사진을 찍고 네. 그것을 나의 뭐 어디다 게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되지는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 단지 자신의 주관적인 맛 평가라기보다는 네. 네, 그런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네. 그러게요. 이제 그 하얀 트리가 뭐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좋다고만 말하는 영상을 시청하려면 차라리 광고를 시청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네. 이제 지점들이 계속 좀 갈등 네. 요소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 사건에서는 뭐 네. 형사처벌 지점이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건 사실 어떤 음식점에 대한 한편으로는 나의 맛 평가라고 하면서 악성 댓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죠. 네, 악성 댓글 네. 해당하는 글을 유튜브로 영상으로 남겼는데 실제로 좋은 댓글을 남기고도 네. 리뷰를 쓰고도 처벌받은 사례가 있어요. 아,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최근에 네. 실제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간에 네. 그게 업체에 돈을 받고 네, 어떤 대가를 맞습니다. 받고 그런 경우 지금 처벌받았잖아요. 그 사례를 좀 맞습니다.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배달 앱을 네. 사용하면은 거기 리뷰가 있어요. 근데 리뷰가 있는데 업체에서는 그 리뷰를 좋게 달아주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더 배달이 많이 오니까 그렇죠. 그 작성을 해준 리뷰를 작성해주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또 그 음식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네네. 음식값을 지불한 다음에 그 음식값을 돌려줍니다. 아, 그 그렇게 음식점에서 금전적으로 이익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결과 피해가 발생하는 거는 배달 앱이라는 거예요. 배달 앱이 여기는 허위 댓글이 너무 많아서 이 앱은 나빠. 아, 이 앱에 있는 그렇군요. 댓글이 네. 우리에게 신뢰를 주지 못해. 그래서 이 앱 자체의 사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는 배달 앱이었어요. 그런데 그 댓글을 결과적으로. 무려 네. 3만여 개를 달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수익도 네. 1억 원이 넘는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와, 대단한데요. 정말 이례적으로 업무 방해죄로 법정 구속이 되면서 실형 10개월을 선고받았고요. 업무 방해로 네. 10개월 징역형. 네, 그리고 항소심도 모두 기각이 되고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이 돼서 확정이 된 굉장히 높게 나온 이례적인 네. 판례인데요. 그만큼 지금 신뢰성이라든지 그렇죠. 요즘 배달을 워낙 많이 하시니까 네. 정말 그게 업무 방해까지 갈 수 있는 영역이 그렇죠. 돼버렸어요. 지금 이거는 업무 수준이. 방해까지 가는 영역이 되었고 네. 이게 배달 앱의 신뢰성을 훼손한다, 업무를 방해한다라고 해서 10개월이 선고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여기를 가서 직접 가서 자기가 먹어본 맛을 평가했다 단순히. 근데 이 영상을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만 보이지는 않거든요. 뭔가 몰래 촬영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그 맛에 대해서 굳이 내가 이 집 어떻게 만드는지를 아는데 네. 그 맛에 물을 탄 것 같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네. 문제가 있었다. 알겠습니다. 과거 그 허위 사실로 폐업까지 했던 그 간장게장 식당. 네. 그 하얀트리에게 이 영업방해로 피해 보상을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로 지금 이 사과문에도 결과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나와 네네. 있는데 본인은 이제 배상을 했다. 그리고 잘 해결이 됐다라고 하면서 했는데 그 간장게장 그 식당에서는 처음에도 다시 해명 영상을 네네. 올리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도 그분들의 입장과는 좀 다른 본인의 그 하얀트리가 본인의 이미지만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러 온 것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면서 좀 불쾌하셨는데 네. 이번에도 사실 단지 이 유튜버 개인이 아니라 지금 이 사건 간장게장 이 사건으로 소속사하고도 네. 계약이 해지됐거든요. 네. 소속사에서도 추후 손해배상이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지속적으로 네. 자신들도 손해배상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부 이 유튜버 개인적으로 책임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근데 본인이 밝힌 바로는 완벽하게 정확하게 해결됐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이제 확인된 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유튜버 입장, 그 하얀트리는 과거 폐업했던 간장게장집이 소송을 이제 하겠다고 하자 피해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그렇게 밝히는 그런 상황인 네네네. 거죠. 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루리 사랑님이 문자 주셨어요. 악의적이네요. 남의 눈에 눈물 내면 당신 눈에 피눈물 흘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명랑시사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